자, 오늘은 작가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0페이지고요. 그 조선 전기 대표적 문인이신데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 세종대왕 앞에 불려가서 글쓰기를 해서 칭찬도 받고 상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는 21살 때 그 어느 날 갑자기 한참 가구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조가 그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이야기. 이분은 이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날로 이제 가구 공부를 때려치우고 바깥으로 떠돌기 시작하는데 이 생육신이라고 하는데 같이 얘기하는 게 보통 사육신, 성상문, 박평현, 이계, 유성원, 유흥부 뭐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 죽음으로써 그 단종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 세조를 인정하지 않고 밑에 이제 생육신은 죽음으로 저항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양심상 세조가 주는 벼슬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떠돈 분들인데 이제 대표적인 분이 김시습, 원호, 이맹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사육신보다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양반 사대부들의 꿈이 벼슬을 해서 자기 뜻을 펴는 겁니다. 그걸 포기한 거니까. 또 실제 김시습도 갈등을 많이 해요. 이제 중앙에 나가서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렇게 시도도 하다가 또 결국은 그 자기 양심의 소리를 쫓아서 결국 이제 세조에게 협조하지는 않습니다. 야인의 삶을 선택했다 적었는데 들 야자 써서 이 야인이라는 칭호는 아무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바깥에 있더라도 좀 비판 정신을 갖고 있을 때 그 이분의 어떤 사상이나 그런 정신은 이분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대표적인 작품이 금오신화인데 경주 남산, 그 옛날에는 금오산이라고 불렀나 봐. 금오, 황금 자라. 그 산 모양이 자라나 거북이 모양으로 되어 있겠죠. 신은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란 뜻이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금오신화 안에 요 5편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요 전부 다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제목에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 만복사 저포기 절 이름입니다. 만복사 그 남원에 있는 절인데 저포 주사위 놀이 그 부처님과 주사위 놀이 하면서 사랑하는 짝을 얻고 싶다 소원을 빌고 그래서 만난 여자가 이제 하씨입니다. 이생규장전 지금 배울 건데 이생이 엿보았다 담장을 그 담장 안의 여인이 채씨였겠죠. 하씨와 채씨는 둘 다 귀신이에요. 자, 치유 부벽정기 치에서 놀았다 부벽정에서 여기 기자나 전자나 지자나 록자나 뭐 다 기록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치에서 놀 때 그 상대 파트너가 기씨, 이제 이분은 이제 선녀입니다. 남염 부주지 그 남쪽 염부주 그 염라국의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염라대왕하고 서로 정치 토론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궁 부연로, 용궁의 잔치연자, 잔치에 가서 거기서 또 용왕과 이야기도 하고 뭐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거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현실에서 있을 법 같지 않죠. 하나같이 좀 기이한 이야기, 그 설정 자체가 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판타지 소설이 되겠네요. 이 판타지가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 그 이전에 삼국시대 그 이전에 우리 아는 고주몽 이야기, 웅력 이야기, 해모스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판타지에 해당하죠. 자, 그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경주 용장 사지 3층 석탑, 요 10년 전의 사진인데요. 10년 전에도 내 인상이 좀 지저분한가요? 요 용장사, 요 바로 밑에 절에서 이분이 금오신화를 쓴 거야. 지금 탑 위에 손을 살짝 대고 얹고 있는데 분명히 김시습 선생도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한 500 몇 년을 지나서 김시습과 쌤이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여기 가거든 꼭 한번 이렇게 살짝 손을 얹어 볼 수 있도록. 경치도 아주 좋습니다. 경주 남산. 오른쪽은 부여 무량사. 이분이 강원도, 경상도, 또 전라도 도시고 또 충청도 여기서 부여에서 최후를 마쳤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남아 있는 초상화입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작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실제 김시습의 얼굴을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사람이 그렸을 수도 있는데 아주 살아있는 사람처럼 강한 느낌을 줍니다. 수염도 멋있고. 자, 그럼 본문으로 바로 가서 조금 시간을 아낀다고 미리 낙서도 했는데 앞부분 줄거리 이생이 담장을 엿보았겠죠. 거기서 이제 최 씨를 만나게 되고 또 뭐 작업 건다고 시도 쓰고 그렇지만 더 주도적으로 나선 건 최 씨입니다. 최 씨가 아마 시를 보고 이 남자면 괜찮겠다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담장을 넘어오도록 그 최 씨가 그 주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생을 멀리 이제 시골로 공부하러 내려보내고 그럼 이 아들은 찍소리 못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이 최 씨만 이제 속 터지게 된 거죠. 그 남자친구 만나지 못하고 이제 알아 누워 있는데 그 어머니도 부모도 자연스럽게 그 사연을 알게 되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보면 부모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딸이 외간 남자를 만나고 뭐 집안 망신을 시켰다, 수치다. 그 창고에 가둬서 먹을 것도 안 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 씨 부모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딸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어떻게든 두 남녀를 혼사 결혼이란 제도로 이렇게 그 두 사람이 꼴이 나는 것을 이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3번이나 청혼을 넣었는데 그 2번 거절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생 집안에서 최 씨 집안이 상대적으로 문벌이 약했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채씨 집에서 애를 써서 이제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요 앞부분 줄거리에서 보여주는 이생의 성격은 좀 무책임하죠. 이 무책임한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지는데 좀 소극적이고 무책임하고, 반면 채씨와 채씨 부부는 아주 적극적이고, 특히 채씨 부부는 집안의 체면보다 자식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주는 훌륭한 부모님이시네. 집안의 어떤 체면보다 자식을 걱정해 주시는 부모다. 자, 소설 구성 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다 잘 알 텐데, 사건의 실마리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인물이 소개되고 이제 발단, 전개 이어가죠. 여기까지 이제 발단, 전개 부분. 혼사 장애를, 특히 문벌 차이 때문에 쉽게 결혼하지 못하던 뭐 그걸 극복하고 마침내 결혼하는 이야기. 그래서 잘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문제는 홍건적이 쳐들어왔어.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이 이생 재빠르게 도망갑니다. 근데 아내를 못 챙겼네. 지는 도망가고 아내는 잡혀서 이 아내가 오랑캐에게 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위기라 보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자,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생은 뭐 한 거죠? 도망갔습니다. 자,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 없어. 이게 정말 꿈이야, 실화야.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이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라. 이경쯤 돼요. 이경은 몇 시? 9시부터 11시, 23시.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이 지붕 한옥 보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지르는 큰 나무, 그걸 대들보라 하고요. 그 사이 이제 걸쳐 있는 나무를 들보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해랑 복도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채씨였다. 이건 뭐예요? 채씨가 저 끝에서 웅 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여고 괴담 이런 데서 많이 보던 장면. 채씨는 죽었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다가온 겁니다. 정말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건 귀신 나오는 이야기를 현실로 볼 수는 없죠. 현실에서 이제 비현실로 또는 현세에서 비현세로 넘어가는 대목이고, 자, 이렇게 좀 있을 수 없는 일, 기이한 일, 이런 걸 고대 소설의 특징, 정기적 요소라 하죠. 정기적 요소. 자, 정기적 요소가 뭐냐고 물으면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 자, 고대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 정기적 요소. 무거운 바위를 뭐 번쩍번쩍 들어서 몇 킬로 바깥으로 던졌다든지, 구름 타고 날아갔다든지, 머리카락 뽑아서 분신을 8, 9명을 만들었다든지, 귀신이 나온다든지. 자, 고대 소설의 특징, 정기적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이생의 반응이 궁금한데 귀신이니까 으악 이렇게 비명 지르고 했다면 정말 부끄럽죠. 예. 근데 이생은 그 정도는 아니야. 예. 어떻게 했습니까?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자, 그 두려움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최 씨가 귀신이 되어서도 온 거지. 사랑하니까 서로가. 자, 이 대목은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둘이 만나서 또 이전 이야기도 주고받게 되고,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최 씨가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자기에게 귀한 것을 뭐 기꺼이 내어 주었다. 좀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홍건적에 낳은 이 부부의 행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최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이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자, 절개, 정절을 지키는 것은 중하고 목숨은 가볍다. 이 좀 유교적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해도 돼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가치관, 세계관. 자, 절개를 중시 여기고 이런 것이 유교와 이제 관련되는 건데, 최 씨의 선택은 이제 또 그 당시 입장으로서 유교 사회에서 그 선택을 존중하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친구는 반대로 얘기하겠죠. 이 정절을 지키는 거, 뭐 또는 순결을 지키는 거, 목숨하고 또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도 안 될 만큼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또 뭐 이런 생각이 또 상식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자, 이 오늘의 근심과 원함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지금 귀신이 되어서 지금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귀신이 되게 그렇죠. 너무 억울하게 원한에 가득 차 있으면 바로 저 세상 가지 못하고 주변을 떠돌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최 씨가 이제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앞부분 이런저런 중국 고사가 있는데 내용상 그렇게 요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단어 하나를 봅시다. 해포를 풀었다. 두 사람은. 자, 해포 밑에 품을 해자 안을 포자입니다. 품을 해자. 천천히 한번 써보세요. 노트에. 적고 있습니까? 아이고. 품을 해자. 요 밑에가 이제 어디자잖아요. 위에서 뭐 빗물, 핏물 같은 게 막 옷에 스며드는 느낌도 줍니다. 품을 해자, 안을 포자란 뭐 아기를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실제로. 안을 포자. 그래서 해포하면 해포를 품다 이런 말이 안 되죠. 해포는 안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바깥으로
바깥으로 푸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포를 풀다. 그 관련해서 요 글자 읽어보세요. 해, 의심할 의자, 회의하다. 요 밑에 회의하다는 모여서 의논하다 늘 쓰는 말이고, 위에 요 글자 자주 나옵니다. 의심을 뭡니까? 의심을 품다. 좀 부정적 의미로 또 쓰죠. 너무 이렇게 의심이 자꾸 하면은 너는 매사에 그렇게 회의적이야. 자, 이런 의미로도 쓰긴 하는데, 근데 이 단어 자체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의문을 갖고,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또 묻고,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전 가능성이 훨씬 크죠.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옛날처럼 사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했는 일이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하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역시 이런 것도 유교 윤리에 충실한 그 중에서도 효. 자,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여기까지 이제 귀신이 나온 이야기니까 절정으로 보았습니다. 최 씨의 한생과 부부의 행복을 되찾은. 또 여기서 끝나면 또 해피엔딩인데 또 그러지 못하네요.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요 앞에 처음 만났을 때 담장 넘어서 2번째는 결혼을 얘기하는 거겠죠. 3번째는 지금 죽어서 생사를 초월해서 귀신과 인간이 지금 만났으니까 이제 3번째 만남.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또 한 번의 이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일로 그러시오? 이제 최 씨가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자, 뭐 이렇게 얼마간 잘 지냈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다. 왜? 너는 인간이고 나는 귀신이니까.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뭐 요 구절은 뭐 어떤 갈등 양상으로 보면, 자, 개인은 그 운명을 거역해서 지금의 행복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개인과 운명의 어떤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이 운명을 쉽게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무릎 꿇리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또 넉넉하게 이렇게 쉽게 꿀리지 않는 그런 정신,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소설에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과 이제 운명의 갈등 양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근데 이게 또 건강한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인간과 귀신이 함께 있는 건 뭔가 좀 불안하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으면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거의 삶과 죽음의 그 경계가 없어요. 거의 뭐 이게 따라 죽고 싶을 정도로 이제 슬픔에 빠져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게 계속되면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지나면은 다시 또 밥을 먹고 또 자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이승과 저승의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인간과 귀신이 거리를 두는 게 그게 이제 맞겠죠. 자, 그리고 여기 시를, 최 씨가 마지막으로 시를 읽게 되는데요.
이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중간에 들어온 노래라 해서 삽입 노래라고 보고, 자, 시를 한번 볼까?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이전 일을 이렇게 돌아보네요. 옥이 부서지고 이제 홍건적의 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원앙도 짝을 잃네. 둘이 헤어졌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이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선녀가, 무산선녀도 종종 고전에 나오는데 그 초나라 양왕이라고 있습니다. 양왕의 꿈에 등장한 미녀예요. 고당은 이제 지명이 될 것이고,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 다시 갈라지니, 깨졌던 거울은 뭐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홍건적에 난 전쟁으로 인한 이별이다. 근데 다시 갈라지니, 지금 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귀신이 계속 함께 있지 못하니까 지금 다시 이제 헤어져야 된다. 산 사람과 귀신과의 인연이 다 했다는 얘기고,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에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데 지금 헤어지면 언제 보나. 자, 이 삽입 노래가 이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 내용을 이렇게 줄여주고 있고, 또 이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 또 주제를 또 떠올려 보게 하고. 자, 하나씩 적읍시다. 이 등장인물의 마음도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인물 심리, 그다음 뭐 내용, 주제까지 이걸 다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 뭐 당연히 작품 분위기, 슬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헤어지겠네.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고,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이 산문만 쭉 이어지는 것보다 시가 하나 있으니까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도 훨씬 또 낫네. 또 여기 단어 하나. 어찌 한자성 하나 보겠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요 구절입니다. 요 구절을 이제 한자로 하면 읽을 수 있죠. 풍, 비, 박, 산. 바람에 날려서, 요 박은 이제 우박을 얘기한 거예요. 우박이 흩어지는. 이거 뿔뿔이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방으로 날려서 이제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끝에 나온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어. 요 구절은 이해되죠? 이제 이생이 자기 이제 삶, 또 자기 선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또 여자를 가까이 있으면서 여자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살면서 이런 걸 갚으면서 살면 좋은데 여자가 또 떠난다고 하니까 이 그림 좀 울면서 떠나고 있네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도 좀 문득 생각이 나는데, 그 누굽니까? 거기 이제 남자가
귀신인데 남자가 이렇게 마지막에 울었을까? 저 떠나는 모습. 여자가 울었구나. 남아있는 여자가 이렇게 울면서 그 남자를 보내는 모습. 남자도 속으로 울었겠죠. 사랑과 영혼. 그건 한번 나중에 기억했다가 볼 수 있도록. 자, 마지막 단락 봅시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생원. 자, 여기까지 이제 귀신 나오는 이야기. 이제 비현실이었다면 지금 이제 귀신도 없잖아요. 이거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대목.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사랑 없이는 내 삶은 무의미해. 그리고 곧 죽었다. 이 이야기를 표시할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개와 의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자, 여튼 결말 최 씨를 장사 지내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생인데 이 부분 이제 별도 표시했는데요. 왜 했을까요? 이런 것을 뭐라 한다? 편집자적 논평이다. 편집자적 논평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서술자가 개입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서술자가 개입해서 그 서술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 왜 그럼 굳이 편집자라 말을 썼습니까? 그래, 굳이 뭐 쓸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판소리 소설에서 특히 편집자적 논평이 많은데 개인 창작자가 있는 건 아니죠. 이 판소리 소설 이런 것들이 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하는 과정에 이 구현자에 따라서 더 첨가되는 얘기도 있고 또 빠지는, 삭제되는 이야기가 있고 첨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게 편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란 말을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소설자의 목소리가 들어오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또는 사건에 대해서 평가지 하면 그걸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자, 그러면 요 마지막 정리. 자, 3번의 이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갈등 양상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했는데, 처음은 문벌 차이로 인한 갈등이다. 자, 요 문벌 차이, 당시 어떤 봉건적인 어떤 사회 제도와 개인의 갈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길동이가 집을 나가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얼핏 개인적인 것처럼 또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 사회제도,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그 모순을 때문에 떠나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사회제도와 이제 개인의 갈등이라 볼 수 있고, 홍건적의 난, 이것도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세계의 행포입니다. 이 세계와 이제 개인이 어떤 갈등, 이 개인이 좀 무력하게 당할 때가 많죠. 이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세계의 행포야.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대목은 또 어찌할 수 없는 운명과 개인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뭐 갈등 양상으로 내용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이제 주제는 한 글자로 얘기하세요. 러브. 자,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귀신과 인간, 죽음을
초월한, 너무 사랑하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다. 자, 특징 두 가지 적을까요? 귀신이 나오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현세와 비현세, 이중적 구조다. 현실과 비현실의 이중적 구조다. 또 둘이 이생과 채씨가 부모 허락받지 않고 저들끼리 사귀었죠. 먼저 이런 걸 이제 자유연애라고 하고. 자, 하나만 더.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혼재되어 있다. 자, 정절을 얘기하는 거, 효를 얘기하는 부분, 유교, 불교, 윤회를 얘기하고 다음 세상을 얘기하고 이런 불교와 관련이 깊고요. 도교, 뭐 신선이 나온다든지 선녀가 나온다든지 도수를 부린다든지 귀신이 나오는 뭐 이런 부분은 다 도교와 관련이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시습 선생 자체가 유교, 불교, 도교를 두루 선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쌤은 이 작품을 읽고 요 이생과 채씨 평화가 있어야 사랑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물론 또 반대로 또 사랑이 있어야 세상이 평화롭죠. 이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작품으로 이생규장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